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월요일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일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미 예정된 8차 변론은 종결된 상황에서 두 차례의 추가 변론 일정이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조기 하야 시나리오도 거론된 모양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을 둘러싼 신경전,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패널 분들 소개합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진구갑 정성국입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정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기현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까지 마무리됐고요. 추가 두 번의 이 변론 기일이 지정돼서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전반적으로 두 분 국회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죠? 먼저 정성국 의원부터요. 예,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번 주 두 번에 또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말도 있긴 한데, 네. 일단 뭐 목요일까지라 본다면은 지금 뭐 정인들도 이제 많이 왔었고, 특히 홍장원 전 1차장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인원이다 요원이다 이런 데에 대한 실랑이나 이런 논쟁 이런 것도 뭐 진위 여부는 있겠지만,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가 헌법적 기준에서 봤을 때 어떠냐는 부분을 판단하는 게 헌법재판소라는 거. 예,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결인 거죠. 네. 예, 그래 봤을 때 아직도 이제 저는 그때 또 비상계엄 날 또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대상이 아닌 국회에 군을 보냈다는 부분. 예. 그거를 이제 질서 유지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게 질서 유지가 맞느냐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해명이 그렇게 완전하게 되지 않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도 이제 나오겠지만 정인으로 국무회의 절차가 심의가 정상의 절차에서 됐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것. 네. 그리고 지금 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체포조 운영에 관한 것. 그죠? 그러면 이제 체포조가 있었다는 말 자체는 이제 봉쇄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질서 유지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체포조가 있었다 없어가지고 많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 헌법적인 사안들을 봤을 때 과연 대통령께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느냐 이 부분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우리 또 정언이 좀 엇갈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도 보내는 부분도 맞고, 그죠? 또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의 성향도 우리가 또 지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거는 맞는데, 과연 헌재가 요점으로 보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요한 헌법적 요소들에 대한 위반 여부가 우리가 지금 방어가 제대로 되었느냐. 예. 이렇게 본다면은 탄핵 기각에 대한 기대를 하는 분도 뭐 계시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여전히 쉬운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비상계엄 자체에 헌법재판소가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고요. 한 의원께서는요. 정 의원님이 좀
대목대목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8차가 끝나고 8차가 마무리될 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뭐 중대 결심 이런 얘기를 하고 좀 이따 대화를 나누겠습니다만 하야설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면은 이미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의 결론을 좀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패색이 짙은 거죠. 여러 가지 시비를 붙고 국힘당의 지도부가 의원들이 대거 몰려가서 오늘도 가지 않았습니까? 헌재를 압박하고 하지만 이미 너무 명백한 게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 네 가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비상계엄의 유연성, 그다음 포고령이 적합했는지, 그다음 국회 계엄군의 국회 찬탈, 또 그다음에 선관위 장악. 선관위 장악 부분은 뭐 윤 대통령은 다른 변론을 하기 위해서 꺼냈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지시했다는 군을 선관위 보냈다는 또 자백까지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일부 사령관들이 본인들이 재판을 받으니까 답변을 회피하거나 제안했습니다만 저는 이미 곽종군 특수전 사령관, 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일관된 진술, 그러니까 체포조가 있었고 체포 명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의결 종족수가 차지 않았으니까 빨리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뭐 대통령께서는 인원이란 표현을 자기가 쓰지 않는다. 사람이란 말 쓴다. 1분 15초 만에 인원을 4번인가 5번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볼 때 보면은 와 이건 완전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들 또 특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말을 잘 안 하고 했습니다만 그 밑에서 제일 경비단장을 했던 조성현 경비단장이 네. 그냥 국회의원 딱 매기하지 않습니까? 끌어내라. 진술을 해버렸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헌법적인 위반 사항은 거의 지금 뭐 8차 끝나고 2번 정도 지금 잡았습니다만 이미 많은 국민들이 다 결론을 내고 헌재에도 그런 게 결론이 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께는 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또 국민의힘에서는 줄기차게 헌법재판소가 더 변론을 가져가야 된다 그랬는데 추가로 가지게 되는 9차, 10차 변론 한덕수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어떤 걸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다투겠다는 의미일까요?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를 부르는 것은 그 계엄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진행됐느냐. 헌법 82조에 보면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서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부서를 해야 한다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죠. 왜냐하면 한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이것을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자신은 해석했다, 판단했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이런 그 한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잘 반박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요구한 추가 변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일정 정도 예상했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헌법재판 과정은 종합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거든요. 이 어려운 숙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우리 수험생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더 풀어보려고 시험 시간 좀 더 달라고 하는 것처럼 예.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기 위한 기회를 요청한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게 지금 헌법재판 과정이 조금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라는 세간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저는 종합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예. 조경 부위원장께는 지금 청취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한 점은 일단 이제 추가 변론 늘어났습니다. 향후에 이 변론이 더 늘어날지 여부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걸로 보시는지요? 저는 뭐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20일 날 끝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당초에 2차례 변론 정도 그러니까 10차 정도로 끝날 거로 봤습니다. 근데 9차는 왜 필요하냐면 최근 진행된 변론 과정에서 추가된 서증하고 영상 이 증거들이 있는데요. 이 증거 조사가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한 차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한 번 더 한다면 최후 의견 진술, 양측의 의견 진술하고 대통령이 계속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후 변론 뭐 이런 절차는 필요하다고 봐서 2번이면 끝날 거로 봤는데 이제 거기에
추가 증인 신청 여부를 고민하다가 이제 헌법재판 평의에서 채택을 했죠. 그러면 10회까지 하면 한 번 정도 최후 변론, 최후 의견 진술 절차까지는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한 주 정도 넘어가서 1회 정도 속행하면 끝낼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되면 뭐 3월 초 결정의 이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윤석열 대통령쯤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3명의 추가 증인 외에 추가적인 증인 신문 신청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미 10차까지 이루어진 변론 절차에서 충분히 대통령의 방어권은 보장됐다고 보여지고 예. 추가적으로 신청할 증인이 지금 탄핵 소추 관련돼서 필요한 증인이라고 보여질 만한 증인들도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많으면 11회로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 부위원장님,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 측에서 20일 재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25일로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건 결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아마 내일 아침 평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일 재판 기일에 아마 정리 입장을 발표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20일 그 재판 공판 준비 기일하고 이 구속 취소 신문이 있는데 그건 간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오후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9차 변론을 못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예정돼 있는 9차 변론은 특히 서증 그 증거 조사 절차이기 때문에 서면이죠. 네. 예. 그래서 굳이 대통령이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는 기일도 아니어서 기일 연기의 필요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지지 않아서 아마 재판부는 그대로 강행하는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중대결심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도 중대결심 이야기하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조기 하야를 고려하는 거 아니냐.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흘러나왔던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아니다. 일축했습니다. 가능성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윤 대통령님의 방어권 행사하는 태도가 너무 적극적입니다. 예. 다 보셨잖아요. 우리가 헌재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나와서 이 정도까지 방어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까지 생각 못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정인들의 진술이 약간 엇갈리는 일이 생기고 또 신빙성에 대한 의심들이 좀 들면서 조금 자신감도 가지신 것 같아요. 그 변호인단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이거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시작이었는데 막상 이거 이렇게 해보니까 이 정인들도 또 이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과 다른 정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대통령이 불리하게 진술했던 사람들도 그 신빙성에 대해서 쪽지가 내장일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결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거죠. 근데 처음에 계엄을 했을 때는 탄핵 지지 여론이 절대적으로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보수 결집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물론 탄핵 여론이 높긴 높습니다. 보통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58대 38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여론도 지금 이제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다르게 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든지 로또를 사더라도 당첨 확률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까요? 그 0.0001%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것처럼 대통령은 지금 본인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분이 이 재판에서 정말 1% 5%라도 이길 수 있다면은 그 탄핵을 기각시킬 수 있다면은 이걸 어떻게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수 농객께서 먼저 하야하기도 하시고 이런 설들이 나오는 건 있는데 현실성은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고는 있습니까? 국회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중대결심 하니까 여러 가지 지라시 형태도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겠느냐. 또 한 보수 언론에서도 칼럼 같은 경우로 미국의 닉슨 대통령 예를 들면서 그냥 하야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혐의에 대한 것을 받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이후에 사면을 받는다든지 그런 걸 노리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그 하야 자체가
이게 뭐 우리 역사에 처음 벌어진 일이 헌정사에 처음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탄핵에 정지돼 있는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데 저는 고위 공직자고 최고위 공직자지만 이미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하야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지금 이런 얘기 나오더라도 저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방어권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거의 궤변에 가깝죠. 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거 하고 국민들 특히 대통령이나 그 주변 분들 국민의힘 지도부나 이분들이 선동을 해서 거기에 좀 공감하시는 분들을 소수를 제외하고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헌법재판소가 뭐 거의 생중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제 주변에 뭐 언론사 사장도 계시고 보수적인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볼수록 이거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미 기대를 접었습니다마는 윤석열 씨 저렇게 하는 거는 못 보겠다. 너무 당당하지 못하다. 정말 알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자기 부하 장군들한테 떠넘기고 거기서 말싸움하고 또 탄핵 공작서를 꺼냈을 때 그 고개를 돌렸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유연적 비상기염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탄핵을 민주당이 공작했다? 앞뒤가 맞질 않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판정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성구 의원이 여론조사 관련된 발언이 있었는데 찾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현 부위원장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법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 일정이 진행 중인데 법적으로 하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 체계에서 하야는 정치적 선언의 의미일 뿐이고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고요. 탄핵 소추된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 결정 외에 직무와 관련해서 직을 스스로 내려놓을 방법은 없습니다. 왜 국가공무원법의 체계가 그렇고 국회법 자체에서도 소추된 자의 이 그 사직의사는 수리될 수 없다고 보면 대통령은 당연히 파면 결정 외에는 네.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정원재 대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보수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조기 대선으로 가면 지지층들이 더 마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서 동정 여론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조기 대선이 보수층 결집에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거라서 하야이가 나온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보수층이 더 결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최근에 일고 있는 정치권에서의 하야 논란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게 과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갑재 대표가 이 하야라는 방안을 얘기를 한 이후에 민주당이 또 최고위원회인가요? 거기서 또 하야 절대 안 된다라고 받아들이면서 확대 재생산된 성격이 강하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생각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성국 의원 잘 얘기하셨지만 지금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너무 적극적이고 또 변호인단이 얘기했던 그 비상한 방법도 변호인단으로서의 비상한 방법이지 윤석열 대통령 본인으로서의 비상한 방법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네. 이게 논란이 되자마자 이 논란이 더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변호인단 측에서 하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근데 그러면 왜 하야라는 얘기가 이렇게 그럼 관심이 되느냐. 탄핵이 되는 것보다는 하야를 하는 쪽이 그러면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저는 우리 당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 말고 예. 중도에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어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희망사항을 담아서 보수 내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된다는 거는 정말 죄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자르는 거잖아요. 일종의 해고 처분이잖아요. 하면. 그러니까 자르는 거잖아요. 하면입니다. 네. 그런데 이 하야는 자진 사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하야를 할 경우에 중도표를 조금 더 갖고 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기현
위원장께서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네. 것도 사실 해석의 영역은 또 있더라고요.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 임명권자가 본인이고 예. 임명권자가 국민인데 이걸 어떻게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또 해석의 이런 영역이 논란이 있는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요 부분을 추가로 이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 정도라고요. 네. 제가 한마디만 하렸죠. 한 왜냐하면 말씀. 네. 그럴 네. 뭐 배짱도 없는 분인 것 같아요. 뭐 자진 사퇴 이런 거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버틸 것 같아요. 정성구 의원에게 예. 가겠습니다. 일단 남은 이제 탄핵 심판의 주요 증인들을 보면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있는데 이건 아까 이야기를 하셨고 예.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상당히 조명을 받고 있는데 결국 이제 메모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 메모에 대해서도 신빙성 의문을 이제 제기를 하면서 관저였느냐 아니었냐 뭐 등등등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신빙성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저는 좀 제일 의아스러운 게 이거예요. 본인이 메모를 이렇게 했는데 이걸 나중에 이제 보좌진한테 다시 써라고 했다는 이게 좀 한번 꼭 짚고 싶은 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좀 당대표나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급하게 지금 메모를 해야 되는 게 생겼다. 쫙 이래 쓰면은 이게 글씨체가 잘 제 혼자 알아볼 수 있는 글씨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쭉 쓰고 이래서 이게 썼을 때 이거를 뭐 남기든 확인하든 이라든 나중에 봤을 때 이게 또 글자가 헷갈리면 안 된다 싶어서 예. 확인하더라도 제가 다시 이걸 쓴다든지 뭘 하지 이걸 보좌진을 오래 가지고 이거를 받아 쓰라든지 쓰라 하는 이 자체가 좀 이례적이죠. 사실상 좀 이례적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거기 체포조 명단 자체가 앞에 다른 뭐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언급했던 부분들과 연결은 됩니다. 연결은 되는데 그리고 또 홍장원이 하나 더 이 받아지는 위치를 이야기할 때 이 정언이 다르단 말이죠. 본인은 뭐 골목 그쪽 뒤쪽에서 했다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정인으로 한 번 더 나와가지고 목요일 날 나오죠. 제가 목요일 날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이때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언급하느냐. 특히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연 이 메모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누가 더 설득력 있는지에 대한 판결이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 정인들 중에 여인영도 있고 곽정문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홍장원 이분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홍장원 이 1차장이 이제 뭐 이게 어찌 보면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정언을 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여기 대해서 한번 유일하게 두 번째 정인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메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홍장원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성구 의원께서는 상당히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죠. 홍장원에 대해서는요. 예,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에 대해서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정성구 의원이 발언한 여론조사 관련 부분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메타보이스가 JTBC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월 14일 15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3명을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 실시한 결과이고요. 탄핵 여부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탄핵해야 한다 60%, 탄핵하면 안 된다 37%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만 놓고 봤을 때 탄핵 찬성은 69%, 반대는 27%였습니다. 이 부분 여쭤볼게요. 우리 부위원장 보실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법적으로 의미 있게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지난 기일에 대통령 측의 신문 내용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관련해서 뭐 최초 영의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 통해서 받아 적었던 시간의 위치, 알리바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는데요. 그 하나의 주장만을 가지고 그 메모의 내용 자체가 허위로 될 가능성은 없고요. 그리고 메모지 그 작성지가 뭐 3개냐 4개냐 이 주장도 이 본질이 아닙니다. 내용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미세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가지고 이 홍장원 전 처장의 진술 자체를 탄핵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게 그러려면 홍장원 전 처장의 체포 명단이 거의 유일한 증거여야 되고
그렇게 그 시점에 홍장원 처장이 그러한 허위 메모를 작성할 동기가 뚜렷이 확인돼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장은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미 뭐 수차례 반복하지만 그 메모는 여러 군데 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약간의 차이만 있지 똑같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도 가 있고요.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그 메모를 받은 김대우 수사단장, 구민의 수사조정과장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로 존재하는 메모가 홍장원 처장을 통해서 국정원의 라인을 통해서 다 한 번 확인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시 불러서 신문한다 한들 그 신빙성을 흔들릴 수가 없을 거고요. 오히려 저는 홍장원 유 차장이 다시 나오면 그 신빙성에 더 확실한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의원님께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해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 자체가 국회의장이 이 참고를 할 것이 아니라 국회 표결이 필요했던 사안임을 민주당이 밝힌 셈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마은혁 재판관 얘기 전에 저도 홍장원 얘기 한마디 됩니까? 네, 하시죠. 네.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누가 거짓말을 해서 이득을 보는지를 보면 돼요. 홍장원 차장이나 곽정건 전 사령관이나 그 지시를 받았다. 그 대통령으로부터 그거를 증언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득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곽정근 전 사령관 재판도 받고 있고 홍장원 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사람 잘못 골랐더라고요. 이분 인터뷰한 걸 제가 50분을 쭉 다 들어보니까 평생을 빨갱이를 접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진짜 본인이 보수라고 생각한다면은 생각을 달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공격하지 마십시오. 국정원 불량 요원으로 목숨 걸고 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왜 공격합니까?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그게 가장 아프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로 파면이 나올 것 같으니까 집요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일국의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면 이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말씀 드리고 그 마은혁 재판관 이게 뭐만 하면 국민의힘은 저는 정말 궤변에 가까운 얘기로 공격을 또 해댑니다. 이건 이미 여야 합의를 했고 그 합의된 문건까지 국민의힘에 다 날인까지 돼 있는 거가 헌재로 다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민주당 야당 주도죠. 국민의힘 빼고 나머지 정당들은 모두 합의하는 내용이고 찬성한 내용들입니다. 재판관 임명 촉구를 한 거고 저희 당에서도 보니까 탄핵소추와 달리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는 국회 의결이 필요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결이 필요하다는 국힘의 주장이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합니다. 그 조항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권한쟁의를 심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차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상태고 국회에서 다시 이렇게 촉구 결의안까지 한 거는 이미 헌재가 다시 또 뭐 최상목 권한대행에 다시 한번 변론을 들어보게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 시간이 끌어지지 않게 빨리 서둘러서 구인 체제의 헌재를 안배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 대변인 국민의힘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각하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에서 그러면 의결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봐서 2주 정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바로 각하하면 될 일이지 왜 그러면 2주 걸쳐서 다시 국회가 이 방안을 대안으로 찾아오라고 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지금 8명 체제에서 9명 체제로 된다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예. 8차 변론 끝나고 길어봤자 2차례 아니면 또 뭐 최후 변론까지 포함해서 한 3-4차례 더 있을 건데 이 과정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다시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게 재판 갱신 청구가 이루어져서 또 이 재판 과정이 미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감수하면서까지 왜냐하면 이게 8명으로 판례한 전례가 없었다면 9명을 반드시 채워야겠지만 2017년에 이미 8명으로
합법적으로 판단한 전례가 있는데 이걸 굳이 9명으로 채워서 해야 된다? 저는 그게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 아닌가라는 네.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당으로서는. 알겠습니다. 조긴 부위적이 여쭙겠습니다. 아직까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권한쟁의 심판 관련된 여부는 결과 발표를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임명하라는 가정입니다. 임명하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직무유기에 죄책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위헌결정이든 두 사건이 두 개니까 권한쟁의 심판이든 간에 지금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면 임명해야 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래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이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절차가 사실은 무용하게도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와서 이걸 다투고 있는 것뿐이고 이제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내지는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경우에 명백히 직무유기의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요. 직무유기 법적 책임은 알겠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형태가 어떤 뭔가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탄핵의 형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주문 자체에는 사실상 그 가처분 신청도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결정 자체로서 임명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만약에 임명을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뭐 이제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당연히 이제 고발 절차가 있을 것이고 탄핵 여부까지는 뭐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광주 금남로 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는 이게 보도 자료의 보도에 따른 근거니까 뭐 탄핵 반대 집회 쪽이 뭐 사람이 더 많았다, 찬성 쪽보다 더 많았다, 뭐 이런 보도도 있긴 한데 먼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성구 의원은 광주 금남로 집회 이른바 일타 강사 대첩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한길 강사, 황현필 강사였죠. 예, 그 나왔는데 일단 광주에서 이렇게 뭐 집회를 할 수는 있죠, 그죠? 그 광주에서 집회를 불허한다는 자체는 저도 좀 뭐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민주화의 성지, 뭐 5.18 정신 다 맞고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집회 결사의 자유는 갖고 있는 것이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고 그래서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광주 탄핵 집회가 갖는 남다른 의미는 아무래도 광주하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민주당의 제일 큰 지지 계층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 10,000명이 넘는 그래도 일단 10,000명이 넘는다고는 뭐 양쪽 다 10,000명이 넘었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였고 우리 부산도 제가 뭐 듣기로는 또 그 버스로 이렇게 간 분들이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만큼 이 보수 강성 보수층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분은 대통령의 이 탄핵이라는 부분이 지금은 우리 보수의 이야기로만 전달되는 것보다 여기 있는 광주 시민들도 우리의 호소를 듣고 정말 이것이 탄핵이 맞는 것인지 대통령의 이런 상태가 맞는 것인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달라는 그런 요청 아니겠습니까?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자유 권한이니까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의원들이 참석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가는 분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당은 당론으로 정한 바가 없고 개인의 자유 의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는데 또 가는 분 계시고 안 가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이제 비율을 봤을 때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 108명 중에서 그런 집회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냐. 그 강성보수층의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소중히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도 지금 이것이 보수 전체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의힘들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중도와 합리적 보수를 바라보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참석을 자제하는 분들도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박현택 민주당 의원은 상당히 이
광주의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 강경한 분위기였고 또 박균택 의원이 소개한 장소가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집회는 열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탄핵 반대 집회를 뭐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데 굳이 이렇게 광주까지 가서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만의 성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4.19 혁명 마산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4.19 혁명은 모든 국민들이 기리고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습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법적, 정치적, 역사적으로 이미 일단락된 부분입니다. 그거를 시도하고 완성시킨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배출했다는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보수 쪽의 대통령이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럼 광주 시민들, 제가 최근에 한 선배분을 만났는데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학번이 80학번입니다. 그리고 광주에 있는 대학을 다녔어요. 이번에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때 서울에서 지금 근무를 하시는데 대단히 힘들었답니다. 그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그러면 이 비상계엄 전두환 신군부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5.17 비상계엄을 확대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민주화로 독재정권 신군부 물러나라고 광주 시민들이 완전 섬처럼 고립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항거를 하다가 수백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고 여기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공분을 하는데 꼭 이 지역에 가가지고 전국에서 버스를 동원해서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 집회 과정에서는 또 5.18을 폄하하는 내용의 신문입니까 뭡니까 돌리고 그런 발언들을 하고 저는 이렇게 뭐가 이게 윤석열 씨한테 도움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됩니까? 어느 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표현의 자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렇게까지 해서 그 여전히 그 상처를 입고 살고 계시는 유가족들도 있고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비상계엄 자체를 국민의힘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계엄을 단행하고 또 그 많은 지금 노상원 수첩을 통해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학살 계획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정말 이건 용납하지 못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정관진 대변인께 이걸 좀 여쭤볼게요. 지금 상당히 또 따가운 시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지지하는 쪽에서는 스타 등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양쪽의 진영 간에 이 한국사 강사가 등장을 합니다. 강주 금남로에 이 전한길 그리고 황연필 사실은 서로 간에 대결 구도가 있다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지 왜 한국사 강사가 대리전을 펼치냐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한국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단군 이래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아마 1945년까지의 역사에 대해서는 양 진영에서 대부분 인식을 뭐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45년 이후에 해방 전후사를 비롯해서 현대사로 오는 과정에서는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객관적 사실로 인식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해석의 영역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이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 가치에 따라서 유리하게 해석하고 저쪽에 불리하게 이해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전한길 강사나 황연필 강사나 똑같이 한국사를 가리켰는데 1945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한길 강사는 건국 과정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 과가 있다. 그중에 공이 더 많다는 점을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황연필 강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과가 더 많다는 걸 평가하면서 이렇게 좀 이념적으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이런 집회를 해도 되느냐?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논란이 커진 것은 그것을 애써 막으려고 하는 광주광역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더 커진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그냥 진행하게 했으면은 이렇게 큰 논란으로 확산됐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
까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두 분이 유명 강사다 보니까 뭐 역사 강사다 이렇게 대리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하기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특히 광주 집회에서 연설하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담화문을 그대로 읽는 거나 다름없더군요. 반국가 세력 운운하고 불의한 헌법재판관 운운하고 그리고 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던데 여기에 뭐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반해서 나름대로 이 평가는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어떤 역사학자로서의 소견 이런 것 아니었습니다. 예. 그냥 정치적 선동이었죠. 그에 비해서 이제 황영필 강사 같은 경우에는 광주라는 곳의 의미, 5.18 광장의 의미, 신군부에 의한 광주 학살 그 현장 이곳에서 저런 주장이 나와도 되는 것이냐에 대한 역사학자로서의 어떤 질문을 적절하게 던졌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그래서 역사 강사 대 역사 강사 대리전 이렇게 평가되기에는 내용이 달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성구 국민의힘 의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속보 하나 알려드리고 열린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 소위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야당 간사이자 법안 1소위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오는 24일 법안 소위를 재차 열어 명태균 특검법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님. 네. 최근에 이제 탄핵 정국 속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명태균 특검법 또 명태균 의혹 관련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기자 생활도 꽤 오래 했고 하면서 이제 정확한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뭔 사안이 벌어졌을 때 정말 그 숨겨진 의도가 뭐냐, 배경이 뭐지 이런 걸 많이 취재를 하거든요. 우리 정광재 대변인 비슷할 겁니다. 하는데 저는 초기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부정선거 음모론, 민주당 경고용 이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분이 헌재에 나와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은 아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번복을 합니다. 민주당 경고용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파로 다닌다는 것부터 나오면서 저는 성립될 수 없는 가설이에요. 민주당 경고용. 또 스스로 얘기합니다. 헌재에 나와서 뭐 민주당에 대한 경고보다는 국민들에게 뭐 경각심을 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계엄의 이유가 표면적으로 나온 게 사라졌습니다.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점을 딱 보면은 지금은 되게 착탁탁 맞아 들어갑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저는 트리거가 됐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로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뭐 최측근 아닙니까? 이번 계엄이나 내란 사태에 있어서 핵심 인물인데 이분하고 지난해 11월 24일 날 얘기한답니다. 관저로 윤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명태균 이런 게이트 사건 언급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2일 날 이미 헌재에서 드러났습니다만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가 국가정보원장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 수장하고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계엄하는 날 이날은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 기소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12월 2일 그 전날에 이른바 명태균의 황금폰을 공개하겠다. 네. 뭐
어디다가 제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쫙 보도를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12월 3일 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상계엄을 한 데에는 명태균과 관련된 그런 의혹들, 예. 그런 게이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걸 일거에 뒤집기 위해서 유연적 불법 계엄을 했다고 네. 봅니다. 일단 이게 다 지금 정치권의 주장입니다. 아직 뭐 수사가 돼서 밝혀진 근거 있는 사실로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렵고요. 네. 정 의원님, 근데 명태균 씨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던 것이 창원지검인데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지금 보도가 나와서 저도 이거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검찰의 주장은 그 여기 의혹 관련 관련자들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현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서 수사를 계속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지금 검찰에 그러면 이 결과물이 아직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는 이유. 사실은 저도 그 비상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그 직전까지 명태균이 핫이슈였죠. 뭐 황금폰 이야기도 있었고요. 황금폰뿐만 네. 아니라 뭐 대납했다는 그런 또 이야기들이 실제로 또 뭐 얼마 구체적인 금액까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사와 그 대통령이 어떻게 또 통화를 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막 나오면서 저희 국민의힘도 당시 한동훈 대표 체제였죠. 전 대표 있을 때. 이 명태균의 리스크가 어디까지 갈지가 우리 이 방송에 나오는 모든 의원들도 다 여기에 대한 집중하는 그런 시기에 딱 계엄이 터졌잖아요. 예. 그 계엄이 딱 터지고 나서 한 2달 가까이 지내는 동안 명태균 소식이 안 들렸지 않습니까? 예를 보면 검찰이 수사를 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인지 검찰이 수사를 그 사이도 하고 있는 것이 알 수는 없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검찰이 내놓은 결과가 나와야 될 시기는 맞는 것 같은데도 안 나오는 건 맞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도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가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또 명태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도 그거죠. 검찰이 지금 뭐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못 내놓고 있고 시간을 지금 끌고 있다 이래 되니까 특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오늘 분들이 결과를 같은데. 보면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겁니다. 뭐 그런 의혹을 가질 수는 있어요. 가질 수는 있는데 뭐 저희가 바라볼 때는 그래도 검찰이 내놓는 결과를 한번 정확하게 보고 거기서 판단해 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규현 부위원장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창원지검에서 수사받고 있는 이 명태균 씨를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도 면회를 했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방금 전에 한민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한 동기에도 상당히 명태균 씨가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런 황금폰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이 상당히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치명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밝히면 될 텐데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특별한 게 지금 없어서 더 찾아봐야 되는 겁니까? 뭐 제가 당에 제보된 뭐 전체 정보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명태균 의혹이 막 이 불붙을 즈음에 이제 비상계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2달 동안은 비상계엄 전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이 명태균 의혹 관련된 수사를 촉구하지는 못하고 창원지검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쯤이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또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4개월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에서 단 한 폭도 이 진전이 안 된 상태에서 중간 수사 발표를 하고 서울지검으로 다 넘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특검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명태균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빼고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창원 지역에서 있었던 거기 지역 정치인들과의 어떤 거래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있는 작은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의 본류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였잖아요. 그리고 그 힘이 배후에서 작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던 사건이란 점 때문에 거기까지 어느 정도 수사가 되는 걸로 봤는데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중앙지검으로 왔고 문제는 지금 중앙지검이 이창수 지검장이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인 상태입니다만 다 대통령의 뭐 이 가까운 사람들이 중앙지검의 주요 이 수사부를 구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디올백 출장 조사하고 불기소했던 중앙지검입니다. 과연 이 사건을 받아서 제대로 수사할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물론
그때 디올백 수사하고 상황과 지금의 국면은 분명히 다르긴 합니다만 중앙지검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측면 4개월 동안 창원지검이 갖고 있고 수사한 결과 이 정도라는 측면 이걸 다 종합해 보면 특검을 통해서만 이 진실규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광재 대변인께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민주당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냐고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인데 뭐 선거 브로커다. 좀 입에 담기 힘든 발언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의혹만 놓고 보면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이렇게 연결되면서 상당히 그 의혹의 파장은 적지 않은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명태균 씨에 대해서.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것만 놓고 보면 한국판 포레스트 검프의 포레스트 검프 같은 분이에요. 모든 역사적 장면에 자신이 그 한 중앙에 있었다는 거죠. 포레스트 검프가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핑퐁 외교할 때는 탁구 치러 가고 그 과수원에 투자했더니 그 애플 투자해갖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닌가. 여하튼 뭐 넘어갔지만 명태균 씨가 하는 이야기의 신빙성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뭐 근본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창원지검이 수사 안 했다고 하는데 무려 61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10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 소환이 있었고 그 가운데 현역 의원도 8명이나 소환 조사했어요. 근데 앞으로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을 한 것이고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지휘 라인에 다 있다.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고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민주당은 앞으로 탄핵 인용이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거를 조사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이 작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특검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활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일단 국회 내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니까 특검 법안을 발의하는 데까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지금 뭐 우리 당에 대한 정치 공세적 성격으로 특검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반대하는 입장이죠. 한 의원님 말씀 듣고 이 주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오늘 공개한 통화록을 한번 보십시오. 딱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자마자 본인이 그 공개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명태균 씨 측에서 김건희 여사가 김모 검사에 대한 공천을 요구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명태균 씨가 지어낼 수 있겠습니까? 구속돼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공개합니다. 앞으로 지금 휴대폰 3대, USB 하나 엄청난 양을 포렌식 해놨을 겁니다. 창원지검은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정치자금법을 했는데 이 특검 보면은요. 20대 대선 때 관련된 불법 허위 여론조사, 그다음에 이권 및 특혜 거래, 공천 개입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민간인 개입, 김건희 여사 민간인 아닙니까? 국정농단 의혹, 그다음에 윗선 개입 의혹, 수사 고의 지연 이런 것들이 특검에 들어있는데요. 판도라의 상자가 저는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현직원 140명이 있다는 것도 명태균 씨 변호인이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이 될 거고 이런 문제들을 이런 부패 사건들 비리 의혹을 밝히지 않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역시 이걸 정파적으로 접근하면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밝혀져야죠. 정 의원님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내부 여론이죠? 실제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SNS를 통해서 상당히 오늘 하루 동안 주목받았습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정치활동 재개선으로 보는 해석이 많은데 책을 지금 곧 이제 출판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성국 의원께서 그냥 단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몇 월 며칠 등장합니까? 한동훈 대표가요? 전 일단 대표가요? 오늘 또 이 기자들이 또 뭐 이 책 출판일까지 다 기사를 썼던데요. 날짜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다 맞습니까? 그 날짜가? 그래 아니 이게 저희도 좀 놀라는 게 이게 이제 뭐 등록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검색이 되는가 봐요. 예, 26일 책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한동훈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책이 나온다고 그거는 하는데 이제 책의 네. 출판 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그 출판사 안에서도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그렇다 해서 이 책이 뭐 26일 날 했는데서 한동훈 대표가 26일 날 또 그걸 가지고 뭐 공식적으로 뭘 해야 되는 이유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날짜가 정확하게 잡혔다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책이 출판되는 날 26일에 해서 거기 맞춰서 또 26일 날 뭘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정치활동 재개를 시사는 했지만 사실상 이제 다음 주는 돼야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를 인사를 드릴 것이라는 건 다 예측이 된다는 것은 예전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탄핵 변론기일은 지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출판 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사는 한 거지만 사실상 이제 다음 주는 돼야 한동훈 대표가 등장을 하는 거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님 말씀은 출판일을 26일로 정한 것은 대통령의 변론 기일이 끝나는 날짜를 염두를 좀 통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그게 꼭 딱 26일이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 정도까지는 이제 고려됐다고 봐야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묻는 것은 궁금해하는 것은 이제 그러면 뭐 책이라는 게 매개가 됐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나올 것이냐 이것도 많이 묻기도 하고 예상도 하시고 저자와의 대화 이런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또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것은 책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를 빨리 좀 알고 싶은 것 같아요. 예, 요 지금 하루가 길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예,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아는 거 정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정광재 대변인이 오늘 책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스포하면 안 되죠. 큰일 나. 큰일 납니다. 근데 저도 궁금합니다. 얘기해 보세요. 자, 근데 집중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경청과 성찰의 기록이라고 했으니까. 네. 네. 근데 이 한동훈 전 대표의 등판에 대해서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또 나경원 의원까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집중 견제 요구가 들어오고 최근에는 보수형 결집이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결집하다 보니까 상당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썩 좋은 그런 기류는 아닙니다. 우리 당은 크게 두 부류가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중도 외연을 확장해서 정권 재창출이나 수도권에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체로 한동훈 대표가 걸어온 길은 후자에 속하는 거죠. 중도 외연을 확장해서 정권 재창출과 수도권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 시기와 맞물리면서 강성 지지를 확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제가 감히 추측하건데 이것보다 훨씬 더 먼저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지만 정황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등판 시기가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강성 지지자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이고 중도 외연으로 어떻게 확장해서 정권 재창출의 비전을 보여줘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엇물리면서 반대하는 분도 있고 환영하는 분도 있다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제들을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따라서 실제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죠. 예. 일각에서 나온 그 오세훈 서울시장 본선설 또 한동훈 전 대표 서울시장설은 한동훈 전 대표가 선을 그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건 정치권에서 나오는 정치권에서 정말 말을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호사가들의 이야기지 실제로 논의가 되거나 두 분이 그런 대화를 나눴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음모 호사가들의 이야기죠. 더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일단은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네. 자, 한민수 의원께는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완전 광폭 우양우 행보인데 당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뭐 호평이 나오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너무 우양우는 안 된다. 자체 깜빡이를 다시 켜라라는 요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우클릭 우양우라는 표현을 우리 또 뱅크 쓰셨는데 사실 제가 아는 이재명 대표는 아주 대단한 실용주의자고 정말 진보 정책이든 보수의 정책이든 우리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면은 어떠한 정책으로도 써야 된다. 이런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남시장 때나 경기도지사 때나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클릭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언론에서 쓰거나 좀 이렇게 하는 말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잘사니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잘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 정책은 이념이나 진영 가지고 지금 우리가 논의할 때는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이후에는 한번 우리 정 의원님도 아실 거예요. 지역구에 가서 장사하시는 분들, 음식점 하시는 분 보면은 매출이 12월 3일 이후로 절반이 아니고 3분의 1 토막이 됐답니다. IMF, 금융위기, 코로나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교수단 대표 연설 때 회복과 성장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성장이 필요하죠. 한번 보십시오. 그 일부 비판하는 쪽에서는 민주당이 뭐 성장 어떻게 그걸 하냐, 네. 그렇지 않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대중경제론을 주창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오셨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 한미 FTA를 체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 지평을 넓혔어요.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들, 정부가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상황은 말 그대로 성장, 특히 공정한 성장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그런 차원의 행보를 하고 계신다. 네. 말씀드립니다. 조경 부위원장께 이거 여쭤보고 약간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책적으로 우클릭 행보에 대한 평가도 나오지만 또 이른바 비명계 김경수 전 지사를 비롯해서 강폭 만남 일정에 들어갔다.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실장도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김경수 전 지사 만났고 이렇게 비명계 이 친문 인사들을 만날 예정인데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상당히 또 표심을 의식해서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이 지적도 있긴 합니다. 근데 뭐 표심 의식 뭐 당연하죠. 근데 이제 현재 당 대표고 유력한 대권 주자고 또 이제 잠재적 후보군들과 대화하면서 당내 갈등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에서 당연한 행보고요. 원래 이럴 걸 예정하고 있었죠. 다만 이제 김경수 전 지사 등이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때에는 그때만 해도 이제 이 비상계엄 내란 탄핵 소추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게 당내 분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지지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다. 이게 실제 대선 국면에서는 당연히 서로 경쟁하고 비판도 하겠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정도의 당내 논의가 있었던 것이지, 뭐 이분들과 대화하고 또 아니면 대선 국면이 본격화할 때 경쟁하고 서로 비판하고 이건 얼마든지 언제든지 허용될 수 있는 거고, 대표가 이제 그런 거를 먼저 주도해 나가면서 이제 목소리를 듣고 이제 대선 체제가 되면 이제 성호 간에 경쟁하는 당연한 그냥 수순이고요. 뭐 어쨌든 최근의 모습은 더 이상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장 외에서 비판하고 이재명 체제 대표를 비판하고 이런 목소리는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정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민의힘에서는 연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지만 한편으로서는 지금 탄핵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 외연 확장에 효과를 거두는 거 아니냐,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예를 하나 드리면, 그 저는 그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 1월 31일에 추경 편성에서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 선언한 거, 그 진짜 와닿았잖아요. 포기할 수 있다 해서 포기할 수 있다. 예.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이름을 전국민 민생 소비 쿠폰이라 해가지고 또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클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하시고 하는데 이게 좀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특별부터 한민석 의원님 우리 그 52시간 예외 규정도 거의 할 것처럼 하셨는데 아직까지 확정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이렇게 진성준 정책회장이 이렇게 딱 말할 때 탁 말까지 막으시면서 탁 할 때는 저 하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클릭을 해서 국민들께 관심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본인의 그런 어떤 정책적인 그런 비전들을 막 제시하는 것은 마음은 급한데 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지계층이나 이런 쪽에서 반발이 막 심하게 올라오고 이재명 대표가 또 그 지지층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우왕좌왕하는 행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클릭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신뢰,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해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은 뭐 이해가 되죠. 왜? 대선 앞두고 이 중도 외연 확장이 지금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정책으로 이걸 보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 선고 결과가 참 중요하다면 민주당은 여전히 2심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의 마음 2심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원신 대변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주당에서는 크게 우려 안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기도 합니다. 뭐 민주당에서 어떻게 그럼 지금 걱정하고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26일이 결심 선고잖아요. 결심 공판이고 그러면은 선고 공판은 이게 1심과 판결문이 크게 달라질 게 없다라고 본다면 전 2주 후인 3월 12일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보다 조금 길어지면 그 한 주 뒤인 19일인데 공교롭게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결과와 정말 어쩌면 같은 주, 어쩌면 한두 주 정도의 차이를 두고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지난번에 본인들 지지층이 많이 보는 유튜브에 나가서 자신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데 왜 다른 사람 걱정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너스레를 떠셨지만 실제 누구보다 걱정하는 분은 본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했으면 빨리빨리 재판이 진행돼서 그 무고함을 증명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재판 지연하려는 모습 보였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재판을 더 이상 빠르게는 못 할 거예요. 네. 이건. 하민수 대변인에게 이게 궁금한데 바로 그 방송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3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서 가정입니다. 분명히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대선 일정은 변함이 없습니까? 그 뭐 가정에 따른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저는 2심에서 많은 분들도 보수 뭐 농객은 뿐만 아니고 보수 언론 전체가 공직선거법 1심에 그런 식의 형이 나올 거라 아무도 예상 못했었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2심에서는 깔끔하게 무죄가 나올 거로 봅니다. 재판을 지연한 적이 없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변호사들은 다 알고 네. 법조계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고 알겠습니다. 저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방송으로 성성국 의원이 마지막 방송이라 한 말씀 인사를 해주신다면요. 예. 그동안 한 5, 6개월 정도 고정 출연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인사를 드렸는데 또 여러 사정상 이렇게 또 좀 쉬게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KBS 열린 토론 많이 또 청취해 주시고 오늘 함께 하셨던 분들 또 이 자리를 더 빛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으면 감사합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